3장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소셜 네트워크 분석은 총 5개의 소목차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개요, 두 번째로 데이터 모델링, 세 번째 기초 분석, 네 번째 중심 구조 분석,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례 분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목차 중에 1, 2, 3, 4에 대해서는 3장 전반부에 강의를 진행을 하고, 사례 분석에 대해서는 3장 후반부에 강의를 진행하도록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셜 네트워크 분석 개요입니다.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라는 뜻이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뭔가 시각화를 한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그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또는 네트워크 분석이라고 구글 같은 데 검색을 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점들과 선들로 연결된 이러한 많은 이미지 파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분석들이 다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은 각자 지식 정보 또는 물품들, 상품 등에 대한 다양한 개체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공기에 대한 경로에 대한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연결을 한 그림들이고요. 또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에 대한 시각화를 통해서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웹페이지가 어떠한 링크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각각 웹 서비스들을 연결을 한 그림들도 그려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다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약자로 보통 SNA라고 흔히 얘기를 많이 하고요. 이러한 SNA 분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들 간의 어떠한 관계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분석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논문이나 다양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계를 가지고 사회를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들 간의 관계 같은 경우에도 혈연 관계인지 또는 결혼 관계인지 또는 지연인지 학연인지 그리고 어떠한 모임이나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는 전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과 금융거래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사람 간의 관계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러한 연결된 그림이 SNA 분석을 한 시각화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셜 네트워크 애널리시스에 대해서 정의를 하게 되면 개인이나 집단들 간의 관계를 노드와 링크로 모델링해서 그 상위 구조랑 그리고 확산, 진화 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 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드, 개인 또는 집단 같은 사람들이 될 수가 있고요. 링크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 전화 통화를 했는지, 친구 관계인지, 결혼 관계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링크로 연결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노드와 링크를 연결을 하게 되면 이러한 그림이 그려지게 되고요. 이 위상 구조나 확산되는 방향이나 진화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SNA 분석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주요 주제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4가지에 대한 주제들을 일반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연결 구조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중심 구조를 갖고 이러한 중심 구조에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응집 구조를 통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서 어떠한 객체들이 어떠한 응집 구조를 가지고 어떠한 클러스터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룹들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와 역할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응집 분산을 통해서 클러스터링된 결과값을 갖고 같은 부류의 또는 유사한 부류의 그룹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되는 객체가 누구인지,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객체가 누구인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을 주요 주제로 해서 SNA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전통적인 이제 통계적인 분석, 통계 접근 방법으로 분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SNA 분석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데이터에 대해서, 분석 대상에 대해서 객체들의 속성 데이터를 보통 통계적으로는 많이 이용을 합니다. 남자가 몇 %인지, 여자가 몇 %를 차지하는지, 성적이 몇 점인지에 대한 이런 속성들을 파악을 하게 되는데요. 앞서 네트워크 시각화된 그림을 보신 것처럼 객체 간의 관계를 네트워크 접근 방법에서는 객체 간의 관계들을 연결을 해서 전체적인 객체 간의 관계들, 그리고 어떠한 객체가 중심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객체들이 클러스터링이 되고 유사한지에 대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방법에서도 큰 차이점을 나타내는데요. 통계적 접근 방법에서는 모 집단에서 표본 집단, 샘플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반면에 네트워크 접근 방법에서는 모 집단 전체를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네트워크를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모집단에서 일부의 그 데이터들이 빠지거나 객체들이 빠진 상태에서 네트워크를 연결했을 때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잘못된 행동이나 계획, 전략들을 수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수집 방법에 있어서도 샘플링을 하느냐 또는 모집단 전체를 활용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분석 방법인데요. 속성 간의 상관관계, 회귀 분석을 하거나 속성들 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어서 하나 변동을 할 때 0.5씩 감소를 하거나 0.5가 증가를 하거나에 대한 상관관계에 대한 속성의 유사성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트워크 접근 방법은 구조적인 위치나 어떠한 객체들과의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패턴들의 유사성들을 판단을 하는 분석 방법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분석 목적 자체가 경향을 파악을 하고 구체적인 지점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통계적인 접근 방법에서는 저희가 평균을 사용할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시험을 봤을 때 국어 같은 경우에는 80점을 맞는다라는 경향을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트워크 분석에서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러한 객체들 간의 관계를 가지고 특정 객체, 특정 지점에서 어떠한 연결이 있어서 어떠한 맥락을 통해서 이러한 네트워크가 구성이 됐는지 구체적인 지점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적용 사례들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 수나 이러한 그 병에 대한 증상을 보이고 있는 사람 숫자, 평균들, 그리고 감염 수와 관련된 다른 변수 속성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이런 상관관계를 보는 사례들을 많이 적용이 되고요. 네트워크 접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도 감염 경로나 전파가 어떠한 객체를 통해서 전파가 빠르게 확산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확산이 될 때 친구 관계인지 또는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관계인지 가족 관계인지 등을 통해서 다양한 감염 경로나 전파력들을 구체적인 지점을 통해서 분석을 해볼 수 있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데이터 모델링입니다. 앞서 SNA 분석은 객체, 그리고 객체를 연결하는 링크로 연결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러한 노드셋과 링크셋을 연결을 해서 전체적인 SNA 네트워크 시각화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노드 데이터에 대한 예시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열은 순번이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노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각각 사람들마다 이러한 그 고유 식별이 가능할 수 있는 아이디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숫자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사람 이름 같은 텍스트로 되어 있는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 노드들은 속성 정보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그 각각의 객체가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순위들에 대한 내용들을 각각 객체에 대한 속성들을 정리를 데이터에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링크 데이터입니다. 이 링크 데이터는 예시를 세 가지로 들어서 특성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시 같은 경우에는 A가 B에게 소문을 전달한다라고 하면 A 노드와 B 노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화살 표시가 소문을 B에게 타겟에게 전달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디렉션을 정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A와 B는 친구이다 라고 했을 때 A랑 B는 친구다 라고 해서 일정한 방향을 갖지 않는 링크 데이터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는 방향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가중치 값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A와 B가 하루에 4번씩 전화 통화를 한다라고 하면 A랑 B랑 통화를 4번을 했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응용을 하게 되면 방향성도 통화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겠죠. A가 B에게 4번 통화를 했다라고 해서 화살 표시를 4번을 할 수가 있고요. 화살 표시를 오른쪽으로 하고 4번을 했다라는 가중치를 둘 수가 있습니다. A가 B에게 4번, 그리고 B가 A에게 2번 했다라고 하면 화살 표시가 오른쪽으로 하고 4개의 가중치, 왼쪽으로 화살 표시를 하고 2번의 가중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가중치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웹페이지 A와 B가 연결되어 있다. A와 B는 친구다와 같은 관계이겠죠. 이런 경우에 관계가 있다라는 링크로만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A가 B한테 친구인데 어느 정도의 친구 긴밀도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5점 척도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웨이트를 중복적으로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화살 표시를 통해서 A는 B에게 긴밀도에 대한 웨이트, B가 A에 대한 웨이트를 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링크 데이터에 대한 특성입니다. 속성값을 가질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노드 데이터를 정의를 할 때 속성값들을 각각 객체에 정의를 했습니다. 학력 수준이라든가 또는 성별, 그리고 나이 같은 다양한 이런 속성값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속성값들도 세부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예시를 보시게 되면 A와 B가 미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미팅을 한다라는 것만으로 링크를 걸 수도 있지만 여기에 속성값들을 세부적으로 둘 수가 있습니다. 미팅을 한 시간을 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둘이 미팅 시간이 2시간이다, 4시간이다를 가지고 시간이 많을수록 선을 더 굵게 시각화를 한다든가 시간이 적으면 더 가는 선으로 링크를 연결한다든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A와 B가 미팅을 했을 때 미팅에 대한 만족도를 A와 B에 대한 평균값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방향성을 가지고 A가 B에 대한 만족도, B가 A에 대한 만족도를 갖고 속성값을 가지고 링크들을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SNA 분석과 통계 분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데이터 수집 부분에 있어서 모 집단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네트워크 분석의 특징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러한 전수조사를 통해서 전체 모 집단의 네트워크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전수조사가 어려운 경우에
하위 조직 단위를 선정을 해서 표본 조사도 진행이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본 조사를 했다라는, 그리고 이 표본 조사에 특정한 집단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결과랑 다를 수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표시를 하고 분석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노티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링크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방법들입니다. 링크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들은 첫 번째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여기 나와 있는 예시를 살펴보시게 되면 현재 마을 계획단 구성 중인데 여기에 있는 우리 동네 관련해서 유용한 정보를 자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이러한 자주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러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링크를 연결을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문조사에서 이러한 그 링크 데이터를 수집을 할 때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이제 주민 관계망 조사 예보다 학생들 간에 같은 반에 있는 친구들 간의 이제 관계를 조사를 하는 경우에도 설문조사를 이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설문조사를 하는 이유가 교우 관계 또는 왕따를 당하고 있는 친구들을 발견하기 위한 설문조사다라고 미리 알려주고 설문조사를 하게 되면 이 설문조사 결과가 설문조사를 설계했었던 사람이 의도했었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그 사전에 내용에 대한 공개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닐지에 대해서도 설문조사 설계 시에 고민을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해야 이 링크 데이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데이터를 활용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논문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논문 아이디 그리고 논문에 나와 있는 ISSN 그리고 ISBN 이 넘버링 그 숫자값 그리고 발행 기관이나 논문 챕터 부제목 등의 다양한 속성값들을 객체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그 논문들끼리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키워드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논문 같은 경우에 논문 초록에 나와 있는 텍스트 데이터를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키워드 데이터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키워드 데이터 간에 서로 논문들끼리 같은 키워드를 어떻게 공유를 하는지에 대해서 링크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가 된 리스트를 보시게 되면 1번 논문 같은 경우에는 상호작용을해 복합성, 페이스북 같은 이러한 키워드가 있고요. 다른 논문들도 이런 다양한 키워드들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이런 키워드들을 정리를 할 때도 이러한 단어들이 가장 몇 번 등장을 했냐라는 가중치를 두고 키워드 1에서 5까지 1위에서 5위까지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도 있고요. 10위까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분석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웹에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부분들입니다. 대표적으로 SNS 데이터를 수집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수집 키워드에 대한 정의를 하고 그리고 기간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기간 동안에 트윗 데이터를 만약에 수집을 하게 되면 해당 기간에 세팅되어 있는 수집 키워드에 해당되는 본문들을 수집을 하게 되고 이러한 데이터 안에 어떠한 이용자가 이러한 글을 작성을 했는지 또는 리트윗을 했는지에 대한 속성이나 객체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데이터 중에 분석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홍보나 스팸 데이터들을 잘 필터링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웹 크롤링 데이터에는 굉장히 많은 노이즈들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석에 방해가 되거나 또는 홍보나 스팸과 같은 목적과 전혀 다른 내용의 글들을
삭제하거나 정제하는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를 가지고 링크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셜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분석하는 방법론들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초 분석의 밀도에 관련된 분석입니다. 이 밀도에 대한 그 네트워크 분석에 대한 예시인데요. 여기에 6개의 노드와 여러 개의 링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앞서 배우신 것처럼 방향성을 갖고 있는 노드들입니다. 이러한 네트워크 내에서 전체 노드 수를 저희가 말하는 덴시티라고 보통 설명을 하게 되고요. 이 덴시티를 어떻게 밀도를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방향성이 존재하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데요. 이러한 방향성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한 여기 있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3개의 밀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도 전체 그을 수 있는 이 방향성이 없는 노드 개수가 6개가 진행이 되고 이 6개 중에 현재 이 노드 같은 경우에 3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3분의 2에 대한 노드가 총 6개 중에 3분의 2만큼의 밀도를 보인다라고 측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향성 같은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방향성이 양쪽에 있는 경우에는 카운팅이 2번씩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3번의 밀도를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경우에도 방향이 1번 봤기 때문에 1번의 노드에 대한 밀도 값을 측정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디그리에 대한 값입니다. 이 디그리는 한 노드가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이웃 노드 수가 몇 개인지에 대한 측정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예시를 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방향성을 고려한 경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여기에 있는 에고라고 되어 있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3번의 디그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방향성이 있는 경우엔 에고 같은 경우에 인디그리, 아웃디그리에서 받는 디그리가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웃디그리로 이쪽 노드에 연결이 되는 아웃디그리가 1번으로 측정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경로와 거리에 대한 기초 분석을 네트워크 분석을 할 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경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단 경로라는 경로를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까지 가는 노드는 이쪽 위쪽의 노드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요. 밑에를 통해서도 갈 수가 있고 이쪽 그 가운데 있는 노드를 통해서 2번의 링크를 통해서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3번의 링크, 여기도 3번의 링크, 2번의 링크인데 가장 짧은 경로는 2번의 링크인 이쪽 경로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간의 거리는 2번의 링크에서 2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가중치를 둔다라고 하면 여기 가중치 둔 값들을 합한 값이 가장 짧은 최단 거리의 경로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평균 거리에 대해서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특정 B의 다양한 노드들이 올 수 있는 경로들에 대한 평균 값들을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네트워크 A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모든 노드들이 2.5단계로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안에 노드 간의 가장 짧은 경로에 대해서 가장 큰 값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름이라는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크기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네트워크 구조가 얼마만큼의 지름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노드들에
해서 가장 짧은 경로를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짧은 경로들 중에 가장 큰 값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체 네트워크의 지름, 어느 정도의 네트워크 크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그 예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 B와 D 그리고 A와 D 같은 경우에 앞서 말씀드린 가장 이 노드 간의 지름, 거리를 판단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가장 먼 거리의 최소값 중에 가장 큰 값이기 때문에 2라고 돼 있고 이 전체 네트워크의 지름은 2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평균 거리에 대해서는 각각 이 C에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연결 개수, 노드 개수를 단계를 판단한 후에 평균값이 1.33번이면 여기 있는 노드들에게 모두 갈 수 있다라는 값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중심구조 분석입니다. 중심구조 분석은 얼마나 중심구조에 많이 몰려 있는지 그 노드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네트워크 분석에서 이러한 센트럴리티, 중심성에 대한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분석 방법이고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러한 중심 구조에 대해서 분석하는 종류의 방법이 대표적으로는 3가지 또는 4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디그리 중심도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직접 연결된 이웃의 수로 측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신승훈이라는 노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노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라는 각각 이런 연결된 가중치가 없이 다 1이라는 값을 갖게 되면 신승훈이라는 노드는 5개의 값을 갖고 있어서 가장 중심성이 높은 영향력이 큰 노드다라고 해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박경림이라고 하면 노드가 링크가 하나, 둘, 3개 해서 3인 중심도를 갖고 있는 노드이고요. 박송도 마찬가지고 김건모는 4개의 4라는 중심, 그러니까 디그리 센트럴리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심도가 높은 거는 신승훈의 노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근접 중심도에 대한 중심구조 분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트워크 내에 노드와의 연결거리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각각 이 노드의 연결거리들을 최단거리들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이 최단거리가 가장 짧은 노드가 가장 중심성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심성이 있는 그 노드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다른 노드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가장 짧은 거리의 노드들에 대한 중심성을 보게 되면 앞서 디그리 센트럴리티 같은 경우엔 신승훈 노드가 가장 중심성이 높다라고 나타났는데 여기서는 박수홍이라는 노드가 가장 근접 중심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박수홍이라는 노드가 가장 빨리 다른 노드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받는 그러한 노드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접 그 중심도에 대한 이제 분석하는 예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노드 1과 노드 2에 대한 중심도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노드 2의 최단거리 그리고 노드 2의 최단거리에 대해서 크로스네스 센트럴리티와 아웃 크로스네스 센트럴리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값을 가지고 노드 1과 노드 2 중에 누가 중심도가 높은지를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네스
중심도 같은 경우에는 노드 1이 더 높게 나타나고 아웃 크로스네스 중심도는 노드 2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비트윈네스 센트럴리티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노드 간의 연결을 매개하는 빈도로 측정을 하게 되는데요. 누가 가장 중간에 중간자 역할을 잘하고 있느냐라고 판단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러한 비트윈네스 중심도가 높은 노드를 제거를 하게 되면 여러 그룹으로 되어 있는 네트워크가 단절돼서 분리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기 박경림 노드가 비트윈네스 센트럴리티가 가장 높은 노드인데 박경림 노드를 제거하게 되면 이쪽에 초록색 그룹 그리고 노란색 그룹 이쪽에 보라색 그룹에서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그룹을 연결을 하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는 노드의 중심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중심성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비트윈네스 센트럴리티를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이젠 벡터 센트럴리티인데요. 이거는 앞서 첫 번째로 설명드렸던 디그리 센트럴리티에서 확장된 센트럴리티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이 많을 뿐만 아니라 중심성이 높은 이웃과 연결되어 있을수록 중심성이 높아지는 건데요. 신승훈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디그리를 갖고 있고 박경림은 3개의 디그리를 갖고 있는데 김건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4개의 디그리를 갖고 있지만 박수홍이 3개의 디그리, 이현우가 3개의 디그리, 장동건이 3개의 디그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건모가 가장 많은 고유 벡터 센트럴리티를 갖고 있다라고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센트럴리티를 구하는 방법을 가지고 중심이 되는 특정 노드를 분석을 하게 되면 다양한 전파력과 영향력들 그리고 네트워크에 어떻게 전파가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다양한 전략 수립이나 다양한 계획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3장 전반부 강의를 설명드렸고요. 이어서 3장 후반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